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조사론 제6주차 1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는 주제가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입니다. 6주차의 학습 목표로는 신뢰도의 검사 방법과 신뢰도 향상 방안을 이해하고 또 타당도의 검사 방법과 타당도 향상 방안을 이해하고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측정 오차를 이해한다. 이렇게 네 가지 학습 목표가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신뢰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울 이제 신뢰도는 그 개념이 먼저 뭐냐? 신뢰도는 측정 도구를 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연구 대상자에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해서 적용했을 때 매번 비슷하거나 일관성 있는 측정 결과를 얻는 정도. 이게 이제 신뢰도의 개념인데, 여기서 나온 말 중에 신뢰도의 포인트는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을 얼마나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정도, 일관성이 바로 신뢰도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 측정된 결과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 등이 내포된 개념으로 비체계적 오차와 관련이 되며 무작위 오차라고도 한다. 측정의 비체계적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높아진다. 자, 이렇게 이제 뭐 비체계적 오차 뭐 이런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신뢰도가 왜 등장을 한 거냐? 타당도가 결국 우리가 앞전에 측정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측정이라는 것은 연구자가 개념을 개념화하고 그것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측정하는 것을 바로 측정이라고 했죠. 그런데 사회과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측정하려는 것은 일반적으로 연구 대상자의 태도라든지 행동이라든지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을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어떤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잘못된 선택 측정도 잘못된 측정 도구 자체에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의 오류에 대한 유형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하고 측정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검토할 수 있는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신뢰도를 배우는데 다음 시간은 타당도요. 신뢰도와 타당도는 왜 생긴 거냐? 바로 측정의 오류에 대한 사전을 예방하고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비체계적 오차와 관련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자, 이 측정의 오류는 또 맨 마지막에 있는데 뭐 측정의 오류란 말 그대로 변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겠죠. 그래서 측정하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묘사하지 못하거나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의 오류를 측정 오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오류에는 체계적 오류, 그 다음에 비체계적 오류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이 신뢰도에서는 체계적인 오류가 아니라 비체계적인 오차와 관련이 있고 무작위 오차라고 하는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측정의 그러한 비체계적 오차를 줄일수록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신뢰도 검사 방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 과학적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이러한 측정이 중요한 것은 결국 과학적 연구에서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측정 과정에서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뭐 신뢰도 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예가 있는데 몸무게를 잰다. 우리가 몸무게를 잰다고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 저울로 측정을 했는데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연속해서 5번을 몸무게를 측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니까 70kg, 두 번째 하니까 72kg, 세 번째 하니까 69kg, 네 번째 하니까 73kg, 다섯 번째 하니까 72kg. 다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는 저울의 신뢰도는 없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했더니만 70.5kg, 두 번째 되니까 70kg, 세 번째 되니까 70.2kg, 네 번째 되니까 70.3kg, 다섯 번째 되니까 70.1kg.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나왔다면 저울의 신뢰도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같은 측정 도구로 같은 대상자 응답을 조사했을 때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나타나면 측정 도구의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뢰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뢰도라는 것은 동일한 측정 도구를 동일한 대상에게 반복해서 적용한 경우에 이상적으로 고정된 값과 일관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실제로 측정값이 매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변화는 바로 측정 환경이나 아니면 과정상의 미묘한 차이 등에서 발생하는 무작위 오류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신뢰도는 무작위 오류, 비체계적 오차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신뢰도의 검사 방법의 종류는 첫 번째가 검사 재검사법이 있습니다. 자, 검사 재검사법은 말 그대로 동일한 연구 대상자들에게 동일한 측정 도구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2번 시행한 측정관 간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검사 재검사법이다. 이때 두 측정값 간의 상관관계가 만약에 높다면 측정 도구의 신뢰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이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핵심인 거고 그 측정 결과의 일관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검사 재검사법이다. 그래서 이 검사 재검사법에 장점이 있죠. 장점은 매우 간편하다는 것. 그리고 측정 도구 자체를 직접 비교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단점도 있겠죠.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동일한 연구자들에게 2번 측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반복 측정으로 인해서 연구 대상자의 검사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시간 간격이 너무 길다면 성숙 효과와 외부 사건 같은 외부생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검사 재검사법에 따른 신뢰도 계수를 제시할 때는 반드시 측정의 시간 간격을 언급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신뢰도 검사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검사 재검사법, 두 번째가 복수양식법, 세 번째가 내적 일관성법, 다섯 번째가 관찰자 간 신뢰도. 이렇게 5가지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해서 하나 둘씩 개념을 통해서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세 번째 말씀드렸던 내적 일관성법, 이 내적 일관성법은 또 2개로 나눕니다. 반분법하고 크롬바우 알파. 그러니까 실제로 검사 재검사법, 복수 양식법, 내적 일관성에 있는 반분법, 크롬바우 알파법, 관찰자 간 신뢰도 총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거로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검사 재검사법에 대해서 지금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 재검사법은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해 드린다면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서바이빙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는 신뢰도 검사법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 재검사법은 신뢰도의 개념적 정의에 가장 적합한 기법이다 말할 수 있겠죠. 동일한 측정 대상자에게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두 번 측정 실시하고 두 번 실시한 결과의 점수 간의 상호관계를 계산해서 어느 정도 일관성을 비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 재검사법은 측정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는데 측정 도구 자체를 직접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신뢰도 검증의 적용 방법이 간편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겠죠. 한 개인이 검사와 재검사 사이에 실제로 변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인간은 고정적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행동하는 상태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와 이 재검사를 하는 그 동안에 시간의 간격을 통해서 조사 대상자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검사, 재검사법을 사용해서 측정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행동을 측정하는 도구보다는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에 더 적합하다. 그래서 이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이 결국 인간의 변화나 변동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 검사, 재검사법입니다. 또 이 첫 번째 검사에서 검사자가 그 측정 도구의 문항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두 번째 검사에서는 이를 기억해가지고 응답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측정된 신뢰도는 실제 신뢰도보다 훨씬 높게 추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와 재검사 사이에 시간의 경과는 첫 번째 검사에서 응답자 자신이 응답한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길게 두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두 검사 사이에 응답자가 유의미하게 변화할 가능성을 어떤 최소화하기에 충분히 짧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재검사법은 2주, 14일, 2주가 검사, 재검사과의 간격은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자면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시행 이전에 일정 간격을 두고 두 번 측정해서 그 결과가 비슷하게 나온다면 이는 신뢰도가 있는 측정이다. 이렇게 하나의 예를 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복수양식법. 복수양식법은 같은 말이 대안법입니다. 대안법. 또 같은 말이 유사양식법. 그러니까 복수양식법, 유사양식법, 대안법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복수양식법은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인데 이 두 가지의 유사한 측정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복수양식법, 유사양식법, 대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복수양식법이 왜 나왔냐면은 이 앞에 설명드렸던 검사 재검사법의 그 시간 간격의 문제와 그 인간의 어떤 특성상 변화하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복수양식법인 것입니다. 단점을 보완한 거죠. 이 두 가지 측정 도구에 따른 측정 결과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검증하는 방법이 바로 대안법, 복수양식법이다. 이 복수양식법, 이 대안법의 장점은 검사, 재검사의 테스트 효과를 극복하는 데 어느 정도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점도 있죠. 서로 다른 유사한 측정 도구가 얼마만큼 유사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즉, 동일한 현상을 측정하는 데 사용될 두 개의 동등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양식법은 결국 동일한 연구 대상자들에게 문항의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유사한 두 가지 측정 도구를 시행한 측정가 간의 그 상관관계를 비교해서 신뢰도를 검사합니다. 자, 이러한 이 복수양식법은 그 검사 재검사에서 발생하는 그 검사 효과, 뭐 성숙 효과, 뭐 외부 사건 이런 변수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데 이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근데 같은 개념을 측정할 두 개의 측정 도구가 필요하다는 게 불편하고 또 이것들이 얼마만큼 유사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수양식법의 대표적인 예는 이거죠. 같은 개념을 측정할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2개의 측정 도구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이런 개념인데 이 복수양식법을 좀 쉽게 설명을 해준다면 A 측정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A 측정 도구에 문항 1, 문항 2, 문항 3 쭉쭉 있고 B 측정 도구가 있습니다. B 측정 도구에도 문항 1, 문항 2, 문항 3 이렇게 쭉쭉 있겠죠. 그러면 A 측정 도구의 문항 1, 문항 2 쭉쭉과 B 측정 도구의 문항 1, 문항 2, 문항 3이 두 가지의 A, B 측정 도구의 상관계가 어떠냐? 상관계가 있으면 높게 나타나면 신뢰도가 높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검사 재검사법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차 측정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1차 측정에 문항 1, 문항이 쭉쭉 있어요. 그리고 나서 쉬었다가 2차 측정을 또 합니다. 그래서 문항 1, 문항 2가 있죠. 그래서 이 1차 측정, 2차 측정 간의 이 상관관계를 보는 건데 복수형식법은 아예 그냥 A 측정 도구, B 측정 도구를 놓고 쭉쭉 한 다음에 상관관계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게 내적 일관성법. 이 내적 일관성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반분법하고 크롬바우 알파. 자, 여기서 크롬바우 알파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조금 용어도 색다르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통계 분야에서 크롬바우 알파 값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많이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뢰도에서 이제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내적 일관성법에서. 그래서 먼저 이제 반분법을 먼저 살펴보면 내적 일관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문항의 동질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적 일관성법은 이 앞에 얘기했던 검사 재검사법은 결국 2번에 걸쳐서 측정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 다음 공부했던 대안법, 복수양식법이죠. 같은 말. 이 대안법, 복수양식법에서는 유사한 측정 도구를 함께 적용하기 때문에 신뢰도를 평가하기에는 좀 번거로움이 있다고 했죠. 대안법 같은 걸 많이 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어떤 단점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이 내적 일관성 방법이 나온 건데 이 내적 일관성 방법은요. 뭐냐면 결국 달리 하나의 어떤 측정 도구를 한 번에 그냥 적용해가지고 측정한 다음에 그 안에서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내적 일관성법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한다면 한 측정 도구의 문항 내에서 일관성이 유지되는 정도를 통해 가지고 신뢰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일정 기간에 걸쳐서 측정의 변화를 평가하고자 계획했다면 그렇지 않든 간에 어떤 측정을 구성하는 다양한 문항이 내적으로 일단 일관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게 바로 내적 일관성법입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측정 도구 내에 여러 문항이 있고 또 각 문항의 점수를 부여해서 다른 문항 점수와의 합계 총점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각 항목의 점수와 또 나머지 항목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내적 일관성에는 반분법, 크롬바우 알파 계수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반분법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반분법이라는 것은 측정 도구의 어떤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측정 도구의 전체 항목을 둘로 일단 나눕니다.
그래서 반분이겠죠. 불로 나누어서 각각 그 시간에 각각 독립된 두 개의 척도로 사용해가지고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반부법에 하나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있겠죠. 뭐 홀수번호 항목과 짝수번호 항목을 연구자의 주관이 편향되지 않도록 구분해가지고 두 세트를 일단 만든 다음에 동일한 대상에게 두 개 세트의 측정 도구를 적용해서 측정한 다음에 각각의 측정값이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가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동질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반분법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반분된 측정 도구로 동시에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사, 재검사법의 단점인 테스트 효과를 보완할 수 있고 대안법의 어떤 서로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유사성 측정 도구의 어떤 신뢰도 상관관계에 대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반부법을 쓰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측정 도구의 동질성이 일단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측정 도구가 같은 개념을 측정한다는 것이 일단 명백해야 된다. 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하나의 어떤 측정 도구 내에 하위 개념이 있을 경우 정확히 반분해가지고 신뢰도를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분된 어떤 측정 도구 문항 또는 항목수는 그 자체가 아주 완전한 척도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인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게 있겠죠. 반분된 어떤 항목수가 적어도 8에서 8개는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전제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 측정 도구의 경우에는 반부법으로 신뢰도를 검증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 반부법은 또 이러한 전제 조건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이제 크롬바우 알파인데 이 반분법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본다면 문항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최소 8번에서 10번 정도 돼야 된다고 했죠. 최소 8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까지 하나를 보고 또 5번, 6번, 7번, 8번을 봐요. 반을 나눠가지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와 5번부터 8번까지의 이 상관관계를 보는 게 반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크롬바우 알파는 이거는 뭐냐면 이미 이제 통계 용어에서 써가지고 그걸 갖고 온 이제 내용인데 이 크롬바우 알파 계수라는 건 뭐냐면요. 단일한 신뢰도 계수를 산출한다는 점에서 반분법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신뢰도 계수가 산출되는 어떤 반분법하고는 약간 다른 검증법이다. 그러니까 알파 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측정 도구의 모든 항목을 모든 가능한 반분 한 다음에 각각의 응답자의 가능한 한 반분의 모음의 하위 총합을 계산하고 또 모든 가능한 반분 모음의 하위 총 쌍의 관계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알파 계수라는 것은 모든 상관관계 평균치, 그 평균치가 알파 계수, 크롬바 알파 계수. 그래서 크롬바 알파 계수 이 신뢰도 값이 0.60 이상이면은 측정 도구가 신뢰도가 있다. 0.70 이상이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치를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그 크롬바 알파 계수의 신뢰도 검증 방법은 어떤 단일한 신뢰도 계수를 산출할 수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을 찾아가지고 필요 없는 거,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유용하다는 게 바로 크롬바우 알파. 자, 그러면 이 크롬바우 알파는 결국 내적 일관성을 이용한 신뢰도 추정 방법의 가장 일반적으로는 방법이 바로 크롬바우 알파다. 그래서 이 크롬바우 알파는 반분법을 전체 문항으로 확대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반분법을 전체 문항으로 더 확대했기 때문에 각 문항 간의 모든 상관관계를 계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를 평균한 값, 그게 바로 크롬바우 알파 값이다.
그래서 이 크롬바 알파 값이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지게 되는데 그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다. 그래서 0.70, 뭐 0.60 이상이면 좋습니다. 0.60부터 시작해서 0.70 이상일 때 척도의 내적 일관성이 신뢰도를 갖추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크롬바 알파는 SPS 통계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SPS 통계 프로그램의 신뢰도 검사라는 것은 결국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통해 가지고 크롬바 알파값을 산출하는 게 SPS 통계 기법이죠. 그리고 또 각 문항과 전체 값의 상관계수를 통해 가지고 그 신뢰도 계수, 그 신뢰도 계수가 크롬바 알파값이죠. 이 신뢰도 계수를 계산해 주기 때문에 사전 조사를 통해 신뢰도가 이미 낮은 문항을 이미 제외하고 측정 도구를 신뢰도를 어느 정도까지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 크롬바 알파 값을 좀 이미지로 좀 설명을 다시 드린다면 문항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다고 봤을 때 1번하고 그 전체 문항이니까 그죠? 전체 문항 그 다음에 이게 1번하고 전체 문항 2번, 3번, 4번, 4번, 5번을 보는 거고 또 2번 문항하고 3번, 4번, 5번 문항의 전체를 보는 거고 3번 문항하고 4번, 5번, 5번 문항하고 총합계 이렇게 이제 문항당 전체를 보고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게 바로 크롬바우 알값이다. 그 다음 우리가 배울 게 이제 관찰자 간 신뢰도입니다. 관찰자 간 신뢰도는 그런 거죠. 그냥 뭐랄까나 관찰을 강조한 겁니다. 뭐 상호 관찰 기법이라고도 하고 관찰자 간 신뢰도 같은 말입니다. 이 관찰자 간 신뢰도는 말 그대로 질적 연구에서 관찰을 직접 해야 많이 사용하는데 측정의 도구가 어떤 관찰인 경우에는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호 관찰자 기법, 뭐 평가자 간 신뢰도 같은 말인데 이 2명 이상의 상호 관찰자들이 관찰한 내용을 상호간에 숙지하고 관찰해가지고 개별 관찰자 간에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높은 상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신뢰도 검증 방법이 바로 관찰자 간 신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 향상 방안. 결국 이 말은 비체계적 오차를 줄이는 방법. 체계적 오차가 아닙니다. 오차가 막 태도, 행동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비체계적 오차를 줄이는 게 바로 신뢰도 향상 방안인데 첫 번째는 측정 도구의 문항 내용은 분명하고 명확해야 된다. 두 번째, 측정 도구의 문항수를 늘리고 선택 범위도 넓혀야 한다. 세 번째,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는 면접 방식과 태도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네 번째, 연구 대상자가 관심이 없거나 알지 못하는 내용은 포함돼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측정 도구에서 중요한 문항은 유사한 2개의 문항으로 시행된다. 마지막, 신뢰도가 검증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거나 사전검사를 시행한다. 이게 이제 신뢰도 향상 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데 결국 신뢰도라는 것은 측정의 그 비체계적 오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체계적 오차 아니라고 했습니다. B자가 달라붙습니다. 비체계적 오차. 그래서 이 비체계적 오차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결국 신뢰도를 높이는 거다. 그래서 측정의 어떤 비체계적 오차라는 것은 측정 도구, 측정 대상, 측정 상황 등의 측면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체계적 오차를 줄이는 것이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측정 도구 문항 내용이 분명하고 명확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모든 연구 대상자가 어떤 측정 도구의 문항 내용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을 해서 추상적이거나 전문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측정 도구의 문항수를 늘리고 선택 범위도 넓혀야 된다고 했죠. 이 말은 뭐냐면 측정 도구의 문항수가 많거나
뭐 선택 범위가 너무 많아질 경우에는 측정값의 평균치는 측정하려는 속성의 실제 값을 더욱 가까워지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측정 도구의 문항수를 늘린다고 해서 신뢰도가 무조건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는 면접 방식, 태도 방식, 일관성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가 어떤 측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연구 대상자들은 같은 문항 내에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비체계적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가 관심이 없거나 알지 못한 내용 추정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측정 도구에서 중요한 문항은 유사한 두 개 문항으로 시행한다. 이 유사한 문항 두 개 문항을 배치하여 응답의 신뢰도를 파악한다면 연구 대상자가 일관성 있게 응답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신뢰도가 검증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거나 측정 도구의 사전 검사를 프리테스트를 한다. 선행 연구에서 신뢰도가 높다고 검증된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거죠. 바람직한 거죠. 그리고 사전 검사를 시행하는 것 또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이것으로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